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은 평범한 월급쟁이 월세 1000만원 받는 슈퍼 직장인들이라는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난이도가 상중하라고 보면 하에 속해요. 그래서 되게 쉬운 책이고, 보통 이런 책들이 뭐 종류가 많은데 이 책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수기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에세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의 그런 투자 경험담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어놓고 그 바로 다음에 이제 이 저자의 의견을 간단하게 첨부하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책이고, 이런 종류의 편집으로 써진 책들은 제법 많아요.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좀 자극적으로 1000만원을 받는 직장인들이라고 해놨는데, 이 후기들 읽어보면 1000만원을 받으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를 받기 시작한 혹은 어느 정도 받고 계신 분들이지 1000만원을 지금 달성해서 여유로운 그런 막 엄청 부자가 되신 그런 분들의 얘기보다는 이제 부자의 길목에 들어서신 분들의 얘기가 많아서 사실 이거는 좀 자극적으로 써진 게 아닌가 싶고, 이 저자인 황준성님은 이제 연금형 부동산 소장님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 중에 이제 월세형으로 주로 연금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쪽으로 유명하신 분인 것 같고,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월세 300만원 받는 월급쟁이 부동산 부자들 이런 책이 있는데, 뭐 비슷하죠, 내용이, 이름이. 그래서 그 책이 더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 이 책도 되게 읽기가 쉽고 난이도가 하에 속하고, 정말 부담 없이 그냥 떠들어보면서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투자서라, 입문형으로 이제 좀 가벼운, 좀 마음도 좀 투자에 대한 마음도 좀 북돋고 좀 이렇게 지식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책은 뭐 괜찮은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 금리 시대, 평생 돈에 쪼들리는 월급의 노예가 되기 싫다면 무조건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려라 해서, 이 책은 뭐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형으로 이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챕터 1, 수익형 부동산 2호를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사택 포기한 원룸 신의 한수, 반지하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되다, 이 다 그냥 일반 투자자들의 수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재미는 있죠. 내 얘기 같고 이게 내 얘기가 또 되지 않을까나 싶은데, 뭐 투자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어요. 예, 그냥 투자에 관한 어떻게 보면 잡담 느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긴 하지만 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라, 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챕터 2 나는 월급쟁이 건물주. 챕터를 나눠놓긴 했는데 이 나누는 거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반 투자자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나열하면서 그냥 페이지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 구분한 의미가 크게 없다. 여기도 뭐 월세 1천만원 꿈이 아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의미는 없어요. 그냥 계속 이게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의 얘기들, 남편 몰래 3번째 집을 지르다, 나는 월세 받는 공무원이다, 뭐 다 얘기들. 뭐 챕터 4 부자가 되는 길목에 들어선 사람들, 여기도 뭐 제목은 근사한데 내용은 뭐 다 똑같습니다. 투자자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이제 이 저자분이 이제 정리하는 내용 좀 간단하게 실어줬고, 상담 후기 간단하게 넣어줬고,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한 되게 쉬운 책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일반 투자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투자자의 글이죠. 그리고서 이제 여기 저자인 황준석 소장님의 첨언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소장님의 첨언이 한 2-3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고, 또 투자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 소장님의 첨언이 나오고, 계속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류의 책이 되게 제법 있습니다. 투자서들을 보시면 이런 류의 책이 쓰기도 편하고, 제 생각에는 책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이제 이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카페 혹은
그 세미나 혹은 아무튼 그런 모임의 회원들의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준비를 많이 안 해도 책을 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책을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고, 어쨌든 간 이게 그 독자로 하여금 좀 쉽게 와닿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 직접 나랑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그 현장의 얘기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장점도 있다 일단.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한번 그 세부적인 거 한번 좀 몇 가지 몇 군데 볼게요. 급여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급여에서 저축으로 이어지고 저축에서 지출로 이어지는, 보통 사람은 이제 급여 받으면 지출로 바로 이어지고 남은 걸 저축하죠. 근데 남는 게 거의 없고, 근데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지출해라. 뭐 좀 저축 열심히 해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소 3천에서 1억 정도 만들어 보고 이거에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에 매입해서 매달 월세를 받아야 한다. 이게 답이다. 라고 계속 이 책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님의 핵심 그 이론이고, 뭐 좋은 얘기죠. 예, 월세를 받는다는 거. 월세 받아보셨나요? 되게 좋습니다. 받아보시면. 왜 이렇게 월세가 좋은지, 그 따박따박이라고 표현하죠. 따박따박.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매력이 엄청납니다. 사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고르든 제대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공실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면 많아야 1년에 한 번 정도 내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중개수수료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1년 단위의 임대를 주면 많아야 1년에 한 번입니다. 그 중개수수료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수익형 부동산의 공실 위험과 중개수수료,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월세 세팅, 이른바, 월세 세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되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제일 큰 게 이제 공실이에요. 기껏 월세를 하려고 이제 집을 마련했는데, 공실이 나버리면은 뭐, 대출 이자만 나가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나가고, 아무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실이 되면 뭐, 그 좋은 수익률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가 그 세입자를 새로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새로 갈 때마다, 손을 바꿀 때마다, 손바뀜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죠. 팔고 사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 세입자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중개수수료를 내는데, 그게 그래도 금액이 뭐 부담이 큰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속 부담을 하게 되니까 그게 또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1년에 한 번 정도 중개수수료를 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임대 사업비로 생각을 해야 되고, 보통 보면 그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새로 이제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배장판은 기본이기 때문에 도배장판 비용도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거 외에 이제 재산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부분도 들어가고, 그래서 월세를 1년에 12달을 받으면 제 생각에 좀 맥시멈으로 잡아서 한 2달 정도는 그냥 없는 돈 셈치고 10달에 월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중개수수료, 뭐 세금, 혹은 공실이 됐을 경우에 그런 상황들, 내지는 뭐 갑자기 뭐 누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보일러가 고장나서 보일러 교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1년에 12달 중에 10달만 월세를 받고 2달은 그냥 그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보겠습니다. 사실 빌리는 형태, 전세나 월세로 부동산을 접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는 일에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돈이 많은 사람들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부동산을 사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는 것으로 부동산을 접한 사람이라면 일단 부동산을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이후 부동산 투자 역시 편안하게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을 또 좀 봤냐면, 그 부동산이라는 게 그 금액이 커야 살 수 있는 건 사실 맞아요. 뭐 소액으로도 부동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부동산이 아닌 경우가 좀 많아요. 그냥
진짜 좋은 부동산들은 돈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 그 사람이 이제 그 생각에 따라서 많이 행동이 바뀌는데, 부동산의 그 거리감을 느낀다는 게 우리가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인데, 그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부동산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경제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집을 사고 더 부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는 상황들이 많아요. 오히려 무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없으신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서 이 집값이 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무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그래서 부동산을 한번 사보면 좀 겁이 없어져서 부동산이 이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고 만만한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하게 된다. 그 내용입니다. 예, 이 부분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가 아무리 번거롭다고 해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겁니다. 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월세 물건들을 관리를 해보시면 손이 뭐 많이 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손이 별로 안 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손이 가는 시점이 있긴 한데 드물어요. 예. 거의 뭐 사실 집주인한테 연락 오는 일도 거의 없고 보통의 일반 세입자라면 상식적인 수준의 세입자라면 연락을 별로 잘 안 하게 됩니다. 집주인한테 연락을 자주 하시나요? 연락을 거의 잘 안 하게 되고 하게 되더라도 뭐 진짜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고장이 난 걸 처리해 주는 경우에도 뭐 내가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실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신경을 기우입니다, 기우. 예. 한번 해보시면 진짜 관리할 게 없다. 직장 생활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예. 이건 진짜 맞는 말 같습니다. 네, 이 부분 보겠습니다. 대출 없이 집 한 채를 소유하고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은 소를 농사에 쓰지 않고 타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맞는 비유인데 흔히들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 우리 집 대출 하나 없이 그냥 살고 있어. 근데 이게 뭐 돈이 많다는 얘기도 맞을 수도 있는데 대출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본의 기회비용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수억, 몇 억씩 되는 집을 그냥 깔고 앉아서 그냥 사는 거는 그걸 활용해서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투자에 좋은 방안들이 있는데 무지해서 혹은 관심이 없어서 혹은 그냥 아무튼 여러 이유로 그걸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기회비용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정말 더 여유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대출을 꼭 활용을 하는 게 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 보겠습니다. 2, 3년 정도 지나서 팔 생각이라면 수익형 부동산을 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요 문장은 꼭 워런 버핏 얘기 같죠. 뭐 잠깐 보유할 주식이라면 사지 않는 게 낫다. 워런 버핏도 이런 얘기 했고 실제로도 오래 부동산 주식을 보유하시잖아요. 수익형 부동산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부동산은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쵸. 중개 수수료 그리고 2, 3억 되는 집이면 중개 수수료가 제법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은 비용이라 할 수 없고 또 이제 등기 비용이 있잖아요.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이제 법무 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그것도 있기 때문에 쉽게 자주 사고 팔수록 부동산은 손해입니다, 사실. 2, 3년 정도 소유하고 팔 것이라면 차라리 은행에 돈을 넣어둬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에 관심 없는 배우자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왜 좀 중요하냐면 이제 부동산 투자는 이제 중요한 의사 결정이잖아요, 가족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반대를 한다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부부가 합심해서 일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배우자가의 인식이 어떤지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실 실전 투자에 있어서. 네, 여기 읽어볼게요. 일단 먼저 저지르고 나서 부동산을 사는 걸 지른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돈을 아껴 잔금을 맞춘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목표한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위에서 빌려서 잔금을 치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생활은 검소하게 되었지만 부동산 자산은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요거 때문에 해서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일단 저지르고 나니 어떻게든 맞춰지더라. 진짜 그래요. 이게 그냥 막 지르세요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중하게 결정은 해야겠지만, 저지르고 나면 맞춰지는 게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동산은 자산이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지르시더라도 리스크가 좀 적다. 그래서 괜찮은 걸 저지르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부동산은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 중개사와 뭐 얘기를 나누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 과정을 한번 사이클을 돌려서 부동산을 경험해서 취득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 보실게요. 전셋집을 구해 계약 기간을 다 살고 나면 그간 부부가 모은 돈으로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상승한 전세 금액만큼 대출 혹은 부모님께 빌리게 됩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으시면 뭐 못 빌리죠. 그렇게 또 2년의 편안한 생활이 시작되지요. 2년간은 뭐 좋겠죠. 하지만 또 자녀가 생기면 지출이 커지고, 출산으로 인해 지출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또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전세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대출을 받거나 이사를 먼 곳으로 가게 된다. 이게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전세금은 사실 계속 상승해 왔어요. 뭐 물가도 상승했고 부동산 가격도 대부분 상승했지만, 물론 하락하는 지역도 있지만 전세금이 일반적으로 상승한다고 볼 때, 전세는 사실 집주인한테 좋은 일을 해주게 되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 같은 큰 금액은 집주인이 어떻게 보면 무이자로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는 뭐 잃어버리지 않는 돈이고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월세는 어떻게 보면 사용 가치를 지불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월세가 오히려 나은 경우가 있어요. 전세 같은 경우는 이 집주인한테 이제 공짜로 내 큰 돈을, 전 재산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제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이고, 전세를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뭐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그 자본이 늘어나는 면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온전히 한 개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출을 활용해서 두 개를 사라. 그게 공실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 이유는 한 개의 공실이 될 확률보다 두 개 혹은 세 개 이상의 부동산이 모두 공실이 될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대출을 이용해 여러 개의 수익형 부동산을 사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저도 아직 뭐 열 몇 개가 이렇게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닌데, 10개가 넘어가면 이게 좀 규모의 경제를 나름 이뤄서 시스템화가 돼서 이제 좀 체계가 잡힌다 해요. 그래서 한번 그 정도 수준으로 넘어서 보시면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공실이 일어나더라도 뭐 다른 데서 이제 공실이 없이 돌아가서 월세 받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한 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지역을 좀 나누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떤 지역이 월세가 좋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세가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처럼 이 월세형 물건도 한 지역에 몰빵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대출이 많은 집에도 월세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대출이 많으면은 내 돈 떼일까봐 안 들어올까 싶어서 집주인들이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 사실 기우고, 실제 실무에서 그걸 걱정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월세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을 설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주로.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최우선 변제인데,
집이 경매로 날아가더라도 이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여기 그 2014년 1월부터 9,500만 원 이하 보증금에 3,200만 원이잖아요. 그 3,200만 원까지는 서울 지역에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대출이 껴있어도 보증금을 3,000에 뭐 월세 50 이렇게 살 경우에 내 보증금 3,000은 3,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습니다. 아무리 대출이 많은 집이어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월세 물건에는 그 최우선 변제 이하로 보증금을 세팅하는 경우가 많고, 그 집주인의 경우에 이제 그 보증금을 많이 늘려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는 뭐냐면, 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내 돈의 투입 자금을 최소화시키고 거의 무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증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건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월세는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간 뭐 보증금은 보호가 된다. 그래서 대출이 있더라도 세입자가 들어오니 사실 걱정하실 것은 없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중개사가 다 알아서 잘 해줍니다. 사실 이 부분 보겠습니다. 그 상담 후기 부분인데, 대부분 이런 책들은 이 저자인 황준석 소장님을 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좋은 표현으로 팬인 분들의 이야기잖아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장님에 대해서 혹은 이 저자에 대해서 칭송 위주로 얘기하는 글들이 대부분이고, 다 그런 글들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상담 후기라는데, 이 소장님이 굉장히 뭐 좋다, 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나의 그 멘토가 되어주고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굉장히 많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뭐 당연히 맞는 얘기일 것이고요. 근데 뭐 경험해보지 않은 독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 비판적 견해를 견지하기보다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고 나자 지도를 펼쳐 보여주시면서 강남 일대 여러 동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셨고, 준비한 신축 빌라 매물 5개의 특징을 설명해 주셨다. 몇 달 전보다 매매가가 살짝 상승해서 당황했지만 마음에 드는 원룸이 있어서 두 채를 찍어서 뭐 샀단 얘기. 처음 1년은 관리업체에서 공실까지 책임지고 관리를 해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좀 우려되는 게 이 월세 투자인 경우에 이제 그 주로 지금 이 소장님이 하시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강남의 그 신축 빌라 위주로 소개를 해서 진행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요것만 보자면. 근데 이제 강남의 신축 빌라, 강남은 워낙 그 불패잖아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당연히 좋겠지만 가격이 비싸고 수익률이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나쁘진 않겠지만 아주 좋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세도 비싸겠지만 매매가가 워낙 비싸거든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신축 빌라 분양하는 거는 좀 사지 말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빌라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물의 가격이 떨어질수록 뭐 어떤 부동산이든 다 그렇겠지만 가격이 저감되는 게 굉장히 큰데, 신축 빌라 분양할 때가 가장 고점의 가격을 일대 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맞나라는 고민을 살짝 해보시는 거는 일견 타당한 견해인 것 같긴 해요. 예. 물론 그 월세형으로만 보면 신축일 때 월세 드리기가 제일 좋고 집이 새 거니까, 그리고 새해도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그 월세 투자의 제일 문제는 그 싸게 사야 돼요. 왜냐면 이 월세형 물건을 그 평생 갖고 있을 건 아니고 언젠가는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 때 내가 산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혹시 온다. 그러면 그간의 월세를 뭐 수년간 받아왔던 게 어떻게 보면 싸게 팔면서 그 월세 받아왔던 것들을 다 그 지불했던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익이 없는 셈이 돼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8천에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돼서 한 8년 지나서 파는데 6천에 팔게 됐다. 그럼 2천만 원을 8년 동안 나눠서 월세를 받은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월세 받은 거는 다 아무 의미가 없이 헛짓거리 한 거다라는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싸게 사는 물건이 제일 중요하고 그 월세를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게 또 중요하고 팔 때 잘 팔아야 된다. 그래서 시세가 빠지지 않는 지역 내지는 조금 오를 수 있는 월세형은 시세가 잘 안 오릅니다. 그래서 월세형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싸게 사고 관리를 잘하고 나중에 팔 때 가격이 유지 혹은 살짝 오르는 상태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책 자체가 너무 좀 쉬운 편이라서 사실 뭐 드린 말씀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웠어요. 책이 또 쉽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서 처음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정말 뭐 부담 없는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월세형이 주는 매력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해서 이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